국내 신규 확진자가 나흘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충남 아산의 보일러 공장 관련 확진자가 60여 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설 연휴 가족 모임을 통한 추가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화이자 백신 300만 명분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애초 7월이었던 도입 시기를 앞당겨 4월부터 50만 명분의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가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꾸려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사찰 의혹과 관련해 국회 정보위원회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민주당이 자료 공개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저급한 정치 공세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전부터 내륙 곳곳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엔 최고 10cm가 넘는 폭설이 내릴 것으로 보여 퇴근길 혼잡이 우려됩니다.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이 18대 국회의원 전원을 사찰했다. 지난 8일 국정원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한 매체 보도가 정치권을 강타했습니다.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299명의 신상정보 문건을 만들어서 지금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게 기사에 담긴 주장의 핵심입니다. 당장 민주당은 관련 의혹을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18대 국회의원 전원은 물론 법조인과 언론인, 연예인 등 천여 명의 동향을 권력기관이 불법으로 사찰했다는 겁니다. 진상규명의 필요성도 강조하면서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혹이 제기된 시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12년 전 사안이 오는 4월 재보선을 앞두고 다시 불거졌다면서 정치적인 의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야의 입장차가 확연한 상황. 국정원발 판도라의 상자를 둘러싼 신경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국회 연결해서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전해들은 의혹 등과 관련해서 국회 정보위원회가 오늘 국정원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최하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정원 업무 보고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오전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논의됐습니까? 네, 오전 10시부터 이어진 국정원 업무 보고는 현재 정회했고요. 이 길어지는 논의에 잠시 뒤인 오후 2시 반에 이 비공개로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오전 회의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정부 시절 이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299명은 물론이고 이 각계 인사들까지 불법 사찰했는지에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사찰 문건의 실체와 그 내용을 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정원은 민주당 위원들이 요구한 불법 사찰 관련 문건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민주당은 정보위 차원의 의결을 통해 자료 공개를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정보위는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 특정 사안에 대해 국정원에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 정보위 12명 가운데 8명이 민주당 위원들로 단독 의결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된다는 점에서 일단 문건 목록만 제출받은 뒤 이 사찰 당사자가 직접 정보 공개를 요청해 이 문건을 입수하는 방안도 살피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보궐선거를 50여일 앞두고 여당이 저급한 정치 공세에 나섰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김은경 환경부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로 중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선 정작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도 적폐청산에도 드러나지 않았던 문건이 선거 직전에 등장했다며 선거용 공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최하영 기자. 이와 함께 재정당국의 업무 보고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던데 코로나19 손실보상제를 놓고 또 민주당과 삐걱거리는 모습이라면서요.
네, 4차 재난지원금으로 갈등을 빚었던 당과 기획재정부가 이번엔 손실보상제를 두고 이견입니다. 이 손실보상제를 어느 법에 담을지를 두고 당과 정부의 생각이 다른 건데요. 우선 민주당은 손실보상법 근거를 이 감염병 예방법에 담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와 복지부는 난색입니다. 앞서 기재부는 감염병 예방법은 의료기관의 직접적 손실 등을 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소상공인 영업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 감염병 예방법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업무와 관련성이 적다며 이 기재부와 같은 입장인 건데요. 그래서 아예 소상공인 보호법에 손실보상제를 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이 보상 원인이 감염병과의 연관성이 떨어지고 또 보상 범위를 소상공인으로만 한정짓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손실보상법을 새로 제정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일단 손실보상 제도화에 대해선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손실보상법을 만든다는 사례가 없고 손실에 대한 보상인지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인지 짚어봐야 한다며 관련 부처가 조속히 검토를 마무리한 뒤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위안부 문제가 국제법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는데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먼저 기자회견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은 오늘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대통령과 국민 여러분께 호소한다며 회견을 시작한 이용수 할머니는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했지만 일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오히려 우리나라가 국제법을 어겼다고 주장하거나 하버드대 교수를 시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이제 시간이 없다며 일본이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깨달을 수 있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공정한 판단을 받아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짓고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김경수 기자. 이용수 할머니 바람대로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뤄질 수 있는 겁니까? 네,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이 국제사법재판소는 유엔 헌장에 규정된 유엔의 주요 사법기관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한 회원국 모두 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따를 법적 의무가 있는데요. 국제사법재판소 소송을 진행하려면 당사국 정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용수 할머니와 기자회견을 연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추진위원회 측은 이미 여성가족부 등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요청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 소송을 결정을 한다고 해도 일본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으로 이어질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해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추진위 측은 국제사법재판소의 절차가 투명하며 우리나라에 불리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판결을 볼 때 국제사법재판소는 강대국의 국제법 위반에도 엄격한 태도를 취해왔다는 겁니다. 또 위안부 문제의 불법성 등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면서 소송 과정에서 서면 자료와 피해자 증언 등을 기록으로 남기게 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관련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귀뚜라미 보일러 아산 공장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장 직원과 가족 등 60여 명이 확진됐는데 대부분 천안과 아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직원 전수검사 결과가 나오면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양승조 충청남도지사가 조금 전에 긴급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양승조입니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와 설 연휴 특별 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 인사드립니다. 도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 속에 안전하고 넉넉한 설 명절이 되었고 이로 인해 지난 일요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연휴가 마무리된 시점에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사례로 인해 안타까움과 우려스러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소식을 접한 도민 여러분께서도 염려와 걱정이 크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보다 비상한 각오로 이번 집단 감염 사례에 대처하고 또 더 이상의 추가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아산 집단 발생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 아산시 탕정면에 소재한 귀뚜라미 보일러 아산 공장에서 근무자 1명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밀접 접촉자 8명을 검사한 후 2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기 검사자를 제외한 전 종사자 632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54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어제까지 이곳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총 67명이 되었습니다. 직원이 57명이며 가족이 10명입니다. 총 67명의 확진자 중 4명은 연휴 기간 중 타지역 검사 확진자이며 충남도 내 검사만으로 집계하면 총 6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아직 전수조사 결과가 다 나온 상황이 아니어서 추가 확진자는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겠습니다. 도 방역대책본부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역학조사팀을 즉시 구성하여 파견한 후 현장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했습니다. 즉시 모든 공장 내 방역소독 조치를 취하고 공장 가동을 중단했으며 전 직원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또 이곳 공장에서 16건의 환경검체를 채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도에서는 현장 오염도 정밀평가, 심층 역학조사 및 감염 경로 추적 조사를 통해 집비호 환자와 감염원을 보다 철저히 밝혀내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100인 이상 종사자가 근무하는 공장에 대해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긴급 현장 점검을 금조 중 실시하고 사업장들에게 방역 지침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현장 점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방역 수칙 강화를 통해 자가격리자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네, 추가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런 내용의 양승조 충남도지사 긴급 브리핑 내용 들었습니다. 이렇게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는 나흘 만에 4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백신 소식도 들어왔는데 정부가 화이자와 노바백스 백신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균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먼저 신규 확진자 내용부터 정리해보죠. 다시 400명 선을 넘어섰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57명입니다. 전날보다 113명이나 늘어 나흘 만에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429명, 해외 유입이 28명입니다. 지역별 국내 발생은 서울이 155명, 경기가 129명, 인천 19명 등 수도권만 303명입니다. 이 중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는 82명이나 됩니다. 비수도권도 126명으로 13일 만에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충남이 58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17명, 대구 11명, 울산과 충북이 각각 7명 등입니다.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1,534명으로 7명 더 늘었고 위중증 환자는 10명 증가해 166명이 됐습니다. 네, 김종균 기자, 백신 추가 확보 소식도 정리해 주시죠. 네, 정부가 새로 확보한 백신은 화이자, 노바백스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어제 화이자 백신 300만 명분 추가 구매 계약을 했습니다. 이전에 확보한 분량과 합치면 1,300만 명분입니다. 화이자 백신의 국내 공급 시기도 조금 빨라질 예정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당초 3분기 7월 이후 도입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3월 말에 50만 명분, 2분기에 300만 명분이 각각 공급될 예정입니다. 현재 화이자 백신은 식약처에서 허가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3월 말 도입되는 백신에 대한 국가 출하 승인이 완료되면 4월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또 오늘 오전 노바백스 백신 구매 계약도 맺었습니다. 당초 추진했던 대로 2천만 명분으로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됩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기술을 이전받아 국내 공장에서 전량 생산합니다. 이로써 현재 정부의 백신 확보 물량은 7,900만 명분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종길입니다. 합동참모본부에서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국방부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에 있는 합동참모본부 소속 공무원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영내에 임시검사소를 설치해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인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훈련과는 무관한 부서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추가 확진자가 나올 경우 다음 달 한미연합훈련의 변수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하향 조치 시행 첫날 서울 홍대 밤거리는 오랜만에 활기를 띠었습니다. 손님 한 명이 아쉬웠던 자영업자들 가뭄에 담비와 같다면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현장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서울 홍대 입구역 인근 번화가. 클럽이 즐비한 골목에 손님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클럽과 헌팅 포차 등 유흥시설 영업이 수개월 만에 재개되면서 사람들이 몰린 겁니다. 최근보다 많아졌고 거리의 활기가 좀 더 많이 뛰는 것 같아요. 홍대 거리는 모처럼 만에 북적였습니다. 이른바 코로나 통금이라고 불리는 밤 9시가 훨씬 넘어선 시각에도 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홍대 밤거리는 오랜만에 활기를 띠었습니다. 저녁 8시만 넘어도 마감 준비를 해야만 했던 카페와 식당 주인들. 손님 한 명이 아쉬운 상황에서 결정된 밤 10시 연장 영업은 가뭄에 담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골목에 있는 다른 업주분들도 그렇고 1시간이라 하더라도 연장은 좀 환영을 하는 분위기고요. 다들 조심하면서 유동인구가 좀 늘어나는 분위기다 보니까 좀 반색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네. 자정에 가까워진 시각에도 스터디 카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24시간 영업할 수 있게 된 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 업주들은 기대감마저 내비쳤습니다. 한결 마음이 났죠. 그동안 임대료도 못 낼 정도로 적자였는데 그나마 영업시간 제한이 풀려서 조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확산을 걱정하며 우려를 표하는 시선도 적지 않았습니다. 집단 감염 위험성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만큼 다소 성급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얼마 전에도 교회에서 한 번 더 좀 코로나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종식을 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제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부는 서민 경제에 타격을 고려했을 때 이번 완화 조치는 불가피했다며 업주와 손님의 현장 방역 수칙 준수가 여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일본이 내일부터 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백신 우선 접종을 시작합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4일 국내 첫 사용 승인을 받은 화이자 백신을 의료 종사자 2만 명을 대상으로 내일부터 접종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지난해 10월 2일 이후 넉 달 반 만에 처음으로 10,000명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영국 정부는 현지 시각 어제 신규 확진자가 9,765명, 신규 사망자는 23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영국의 신규 확진자는 겨울철 들어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난달 8일 6만 8천여 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9명입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28명이 확인되어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8만 4,325명입니다. 현재는 8,240명이 격리 중이시고 위중증 환자는 166명으로 어제보다 1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어제는 7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내 주요 발생 현황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 국내 발생은 429명입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303명, 비수도권 126명입니다. 충청권 69명, 호남권 9명, 경북권 13명, 경남권 30명, 강원권 4명이 발생하였으며 제주에서 1명이 발생하였습니다. 권역별로 주요 집단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입니다. 서울 용산구 대학병원 관련 접촉자 조사 중 3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17명입니다.
서울 강북구 사우나 관련 2월 10일 이후 접촉자 조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42명입니다. 서울 용산구 지인 모임 관련하여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68명입니다. 인천 서구 직장 그리고 전북 전주시 음악학원 관련하여 1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6명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제조업 2번째와 관련하여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입니다. 경기 남양주 주 야간보호센터 그리고 포천 제조업체 관련하여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3명입니다. 경기 고양시 무도장 관련하여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77명입니다. 경기도 여주시 친척 모임 2번째와 관련하여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4명입니다. 경기도 부천시 영생교 그리고 보습학원 관련하여 1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51명입니다. 다음은 충청권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 아산시 난방기 공장 관련하여 2월 1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5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4명입니다. 충남 당진시 유통업체 관련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2명입니다. 다음은 경북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 동구 음식점 관련하여 2월 1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입니다. 다음 경남권입니다. 부산 북구 장례식장 관련하여 2월 1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입니다. 다음은 국내에서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위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6일 현재 국내 유입된 변이 바이러스는 총 94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이 세계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월 5일 기준 기존의 82개국에서 2월 11일 기준하여 현재는 90개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국내 감염 환자는 2월 첫 번째 주 54건에서 2주인 현재 94건으로 증가하여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 위험성에 대해 긴장감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유전체 분석 대상과 분석 기관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였고 해외 입국자들의 자가격리, 특별관리 등에 대해서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자가격리 대상자와 동거 가족께서는 격리 해지 시까지 철저한 자가격리와 생활수칙 준수를 통해 나와 이웃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근 발생한 이슬람 성원의 집단 발생 현황과 그 위험 요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서 확진자가 2월 6일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접촉자 조사 중 이슬람 성원 관련 추가 확진자를 확인하였습니다. 주요 위험 요인은 방역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고 출입 명부의 관리가 미흡하였습니다. 예배당, 사무실, 숙박시설 등에서 환기가 불충분하였고 교인 간의 소모임이 있었습니다. 또한 종교시설 내 공동조리를 사용하고 공동 식사를 하거나 또한 거리두기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파 경로로는 이슬람 성원이 종교 지도자인 이맘으로부터 교인과 직원에게 추가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단 발생 사례는 모두 일상생활과 연결된 공동체적 성격의 외국인 커뮤니티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이슬람 성원을 폐쇄하고 검사 참여 등에 대해서 적극 협조한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 최근 발생한 무도장과 같은 실내 체육시설이 집단 발생에 대해서 그 위험 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 체육시설 관련 집단 감염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총 8건, 251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유형별로는 수영장과 헬스장에서 각 2건, 무도장, 태권도장, 스크린 골프장, 탁구장에서 각 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무도장의 경우 현재 발생 규모가 72명입니다. 태권도장은 58명, 그리고 헬스장은 2곳인데 합이 50명으로 해당 시설에서 유행 시에는 비교적 큰 규모의 유행으로 발전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형별 위험 요인으로는 탁구장, 태권도장의 경우에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을 하게 되었고 밀접 접촉 그리고 밀폐 환경의 위험과 마스크 착용 주수 미흡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수영장과 헬스장은 샤워실과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에 따른 위험이 있었습니다. 무도장과 스크린 골프장의 경우 방역 책임자가 미지정되었고 출입 명부 관리가 미흡하였습니다. 또한 실내 환기 미흡과 마스크 착용 준수 미흡 등이 주요한 전파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 다중이용시설과 종교시설, 의료기관 등에서 집단 발생이 계속되고 있으며 감소세는 정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 연휴 후 일상 복귀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으로 사람 간 접촉 증가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확산 위험 요인도 있습니다. 국내에 계신 외국인들께서도 집단 모임을 하거나 식당과 같은 다중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확진자 방문 여부도 확인하시고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시설은 외부로부터 특히 감염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종사자의 정기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감염관리 교육과 방역수칙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증상자 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하며 또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실내 체육 활동이 있는 경우 이용자는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절대로 시설을 방문하셔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시설 내 음식물을 섭취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공용시설과 물품 이용을 최소화하시고 철저한 마스크 착용을 준수하셔야 됩니다. 모든 시설의 관리자는 최소 2시간마다 한 번 이상 환기를 하셔야 되고 또한 공용 물건 등에 대해서 소독을 철저히 하여 이용자와 종사자를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 건은 아니나 최근 아프리카의 에볼라 바이러스병 발생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월 14일 기니에서 에볼라 바이러스병 유행이 선언됨에 따라 대책반을 구성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 콩고 민주공화국 그리고 기니 출입국자의 검역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과 기니를 방문하시는 국민들께서는 야생동물의 접촉을 피하시고 불필요한 현지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고 또한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귀국하실 때에는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등 검역 조치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연휴를 지나서 이번 주에는 거리두기 완화와 사람 간 접촉으로 인해서 전파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와 같은 개인 위생을 더욱 철저히 하며 의심 증상 발생 시에는 즉시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역당국은 환자 발생의 감소와 백신 접종 그리고 새학기에 학생들이 등교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를 위해 다음의 3가지 사항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사적인 모임은 최소화해 주시고 안전한 집에서 머무르며 종교활동이나 모임, 행사는 비대면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공중이용시설의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가오는 봄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지금보다 조금 더 안심하고 일상 속 현업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방역당국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기화된 방역수칙 준수 요청과 거리 두기로 지친 마음이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시어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 갖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었습니다. 주요 발생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주요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충남 아산시 난방기 공장 관련해서 누적 확진자가 총 54명이라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밝혔습니다. 앞서 충남도청을 연결했을 때는 60여 명이 확진됐다고 전해드렸는데 지자체 집계 통계와 중앙방역대책본부 집계 통계에 시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이 총 94건으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국내 감염 환자가 늘어나면서 긴장감을 가지고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방역당국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슬람 종교와 관련해서 경기도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이 확진됐다라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백신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는 26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국내 첫 접종이 시작되죠. 하지만 효능 논란 때문에 만 65세 이상은 일단 제외됐습니다. 현장의 준비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손덕현 대한요양병원협회 협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손덕현입니다. 네. 일단 어제 이 시간에 정부의 백신 접종 세부 계획을 전해드렸거든요. 핵심적인 내용은 일단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제외하고 65세 미만 요양병원 입소자와 종사자들을 우선 맞추겠다라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같은 아마 방침은 정부가 백신의 안전성에 많은 염려를 둔 것 같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사용 대상이 식약청에서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하였고 예방접종 전문위에서도 이 고령자에 대한 유효성 판단을 위한 임상 자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추가 임상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는 유보한 것입니다. 지난주 여러 여론을 통해서 사실 저희들 유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보니 요양병원 내에서도 65세 이상 접종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실제 일부의 요양병원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65세 이상 접종이 될 경우 한 20% 정도가 접종을 거부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결정이 된 상황에 있어서는 접종을 위한 준비 작업에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65세 이상 어르신분들, 특히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중증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치명률을 낮추기 위해서 그동안은 최우선 접종 대상으로 분류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연기가 되면서 이 치명률이 올라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사실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무래도 접종이 미뤄졌다는 점에서 감염에 대한 우려, 또 이에 대한 방역 관리가 현재와 같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병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3월 말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고 하였지만 이후 예방접종 일정에 대해서도 아직 미정이고 만일 아스트라제네카가 65세 이상의 경우 문제가 있다면 이후에 다른 백신에 대한 공급도 어떻게 될지 이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회장님. 그동안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집단 감염의 상당수 사례가 출퇴근하시는 종사자분들을 통해서 감염된 사례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명률을 낮추기는 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미뤄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차치를 하고라도 종사자분들, 그러니까 그동안 감염을 많이 감염의 통로가 됐다라고 여겨지던 이 종사자분들이 먼저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요양병원이나 또 우리 코로나 확산에 대한 부분들 보면은 지역사회 감염으로부터 확산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요양병원 같은 경우도 이 종사자들 통해서 감염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아마 이번에는 이 종사자들 대상으로 해서 먼저 예방접종이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백신 접종 세부 계획과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에 대한 회장님의 의견을 여쭤봤는데 구체적으로 회장님 그 병원과 관련된 이야기도 지금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요양병원을 어디에서 운영하고 계십니까? 저는 울산에 있는 울주군에서 지금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울산 울주군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들 지금 병상이 한 400병상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400병상이면 다른 요양병원과 비교했을 때 규모가 좀 큰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은 아마 대형 병원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입소자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들 병원에 400병상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한 330명 정도가 65세 이상의 고령자이십니다. 즉 한 80% 정도가 고령자이시고 65세 미만의 경우도 재활 치료를 위해서 한 70명 정도가 지금 입원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입소자분들 가운데 8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분들이시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최우선 접종 대상에서는 이 80%는 빠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관련된 이야기들을 입소하고 계시는 어르신분들도 다 들으셨을 텐데 어떤 반응이셨습니까? 예, 사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같은 경우는 한 2주 전에 입원한 어르신들분의 접종 여부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65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도 여쭤보니까 한 20% 정도에 있어서는 거부를 하셨습니다. 아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논란이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 초기 대상자로 맞을 경우에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네, 20% 정도 분이 그 회장님께서 계시는 병원에서는 좀 거부 의사를 밝혔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입소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또 어떻게 보면 의사소통이 제대로 잘 안 되시는 어르신분들도 계실 텐데 보호자분들의 의견도 물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세계대 어르신들 중에서 의사소통이 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저희들이 이 보호자, 또 가족들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최우선 접종 대상에서는 80%, 그러니까 회장님께서 계시는 병원의 80% 이상 해당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은 빠지는 경우고 일단 종사자분들 그리고 요양병원이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도 계시는 거죠, 병원에? 그렇습니다. 네. 예. 일단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접종이 이루어진다면 병원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되게 의료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종 가능하고 있고요. 저희들 병원 같은 경우에서도 되게 접종 대상자를 파악을 해보니까 65세 미만인 종사자는 한 180명, 또는 환자는 한 70명 정도에서 한 총 250명 정도가 접종 대상이 되었습니다. 네, 일단 오늘까지 그러면 최우선 접종 대상을 등록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던데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예,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대상자에 대한 등록을 저희들이 전산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 추후에 아마 28일까지는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병원이 지금 현재 접종자들을 파악을 해서 아마 이런 등록을 하는 업무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산에 등록을 한다고 하셨는데 별도의 전산 시스템이 만들어진 겁니까? 예, 갖추어져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백신,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전산 시스템이 별도로 만들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개 저희들이 그 독감 예방 접종도 마찬가지로 이런 전산 시스템이 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을 같이 아마 병합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 그런데 앞서 일단 백신 접종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 그 병원에 계시는 어르신분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좀 여쭤봤다고 했는데 또 어느 분께서는 그래도 백신을 좀 먼저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르신분도 계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65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이라도 예방접종을 백신을 맞기를 원하시는 분 계신데 지금 사실은 이 65세 미만으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은 이번에는 아마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차기에 아마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들이 지금 65세 이상이라도 하더라도 본인들의 의사에 이쪽 자기들이 맞겠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접종을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아마 이번에는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았어. 저희들이 좀 현장에서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서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정부 입장에서는 65세를 기준으로 접종 대상과 비접종 대상을 나누지만 요양병원을 운영하시는 현장의 입장에서는 66세와 64세를 놓고 봤을 때 건강 상태를 놓고 봤을 때 오히려 66세 입소자분이 더 건강하셔서 백신을 맞는 게 더 나을 경우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65세란 부분들이 그 기준에 보면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또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아마 그런 기준으로 진행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65세 이상인 경우 더 빠른 시간 내에 예방 접종이 될 수 있도록 안전한 과정에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회장님, 그러면 일단 그 요양병원에서 생활을 하시는 입소자분이나 아니면 종사자분들 가운데 65세 미만이 일단 맞으시는 거잖아요. 그분들의 그렇습니다.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그분들은 지금 현재 조금 적극적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우리가 이런 예방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특히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감염의 주 원인이 지역 사회로부터 있던 감염으로 해서 이 종사자를 통한 감염이 높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철저하게 동선 관리라든지 또 모임을 자제한다든지 그런 예방 활동을 강하고 있었는데 이번 예방 접종을 통해서 나로부터 이 병원의 감염을 또 막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동참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회장님, 그런데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 분이 계실 테고 또 못 맞는 입소자분이 계실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같은 병실에서 생활을 하시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서로 나눠서 생활을 하시게 되는 겁니까? 현장에서는 공간 분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종 가능한 종사들은 우리가 접종을 권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만일 거부하는 경우는 또 어쩔 수 없이 다음으로 미뤄줄 수밖에 없는데 현장에서는 아마 접종자와 비접종자를 이렇게 공간에 분리하는 부분들은 현장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 이런 우려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예방률, 그러니까 100% 바이러스를 막지는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100% 막지를 못하는데 같은 공간에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과 생활을 하면 이게 과연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까라는 우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백신을 맞은 분들과 맞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에서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검사에 대한 부분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종사자들은 일주일에 2회를 저희들 PCR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우리가 백신을 맞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PCR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백신을 맞은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은 구분을 하는 부분들로 해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혼선은 분명히 초기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회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보다는 보관과 유통이 더 원활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더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첫 백신 접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준비할 것도 많고 긴장되시는 것도 많을 텐데 현장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방역당국 그리고 우리 국민분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예, 아마 이번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65세 이상의 유효한 원인 중에 하나도 예방 접종을 65세 이상인 경우는 의료진이 신중하게 판단해서 시행한다는 것이 결국 부작용의 책임에 대해서 각 병원의 의료진에게 돌린다는 인식으로 인해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접종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특히 65세 이상의 종사자나 입원 환자의 경우는 또 본인이 맞기를 원하지만 안 되는 경우 이에 대한 것도 우리가 접종 가이드가 나왔으면 좋겠고 특히 간병사회 같은 경우에서는 대개 65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분들은 현재 그렇다 보니까 접종을 하지 못하게 돼서 사실 취약한 그런 상황에 놓일까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심한 어떤 배려를 저희들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덕현 대한요양병원협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하권 추위 속에 내륙 곳곳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눈은 퇴근길 이전에 대부분 그치겠는데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미끄럼 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하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뒤를 보니까 서울에도 눈이 제법 쌓인 것 같네요. 네, 서울은 지금은 눈이 그치고 흐린 하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전부터 이어진 눈으로 이렇게 새하얗게 눈이 내려서 쌓였는데요. 지금까지 서울에는 1.1cm의 눈이 내려 쌓였고 충남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보령에는 9.1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앞으로 눈은 경기 남부와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눈구름이 남동진하면서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눈은 충남의 많은 곳은 최고 10cm 이상, 경기 남부와 충북에는 최고 7cm의 눈이 예상되면서 이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졌고요. 그 밖에 내륙에도 1에서 3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에 내리는 눈은 오후 3시를 전후해서 차차 약화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의 눈도 퇴근길 이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밤 사이에는 서해상에서 강하게 발달한 눈구름이 또 한 차례 유입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모레 새벽까지 제주 산간에는 최고 20cm 이상, 호남 서부에 최고 15cm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호남 동부와 충남 서해안에 최고 10cm, 충청과 경남 서부 내륙에도 최고 5cm의 제법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내륙은 내일부터 다시 맑은 하늘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관령이 영하 17도, 서울 영하 10도, 광주와 부산은 영하 4도로 오늘보다 3에서 4도가량 낮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4도, 대전 영하 3도, 대구는 영하 1도를 보이겠고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는 목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 낮부터는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추위가 완전히 누그러지겠습니다. 이후 주말에는 4월 초순에 해당하는 따뜻한 봄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눈은 퇴근길 이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하권 추위에 눈이 얼어서 도로가 무척 미끄럽겠습니다. 오늘 퇴근길 교통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고 되도록이면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공원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가 나흘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충남 아산의 보일러 공장 관련 확진자가 60여 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설 연휴 가족 모임을 통한 추가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화이자 백신 300만 명분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애초 7월이었던 도입 시기를 앞당겨서 4월부터 50만 명분의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가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꾸려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국회 정보위원회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자료 공개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저급한 정치 공세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전부터 내륙 곳곳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엔 최고 10cm가 넘는 폭설이 내릴 것으로 보여서 퇴근길 혼잡이 우려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오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긴급 출국금지가 이루어진 과정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검찰이 오늘 오전 차규근 본부장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다고요. 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10시쯤부터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규근 본부장은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입니다. 차 본부장은 먼저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를 177차례에 걸쳐 무단 조회한 뒤 보고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가 이런 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위법하게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한 걸 알고서도 출국금지를 사후 승인한 의혹도 받습니다. 공익신고서에도 이규원 검사 등과 함께 피신고인으로 기재됐습니다. 검찰은 차 본부장을 상대로 당시 어떤 논의를 거쳐 출국금지가 이루어졌는지, 위법성 소지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부터 이틀 동안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와 이규원 검사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곧바로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 직원들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출입국 현장의 지휘 책임자인 인천공항 출입국청장도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차 본부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에는 출국금지 요청을 한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도 곧바로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번호로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사후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로 승인 요청서를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불법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수사 중단 외압 의혹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른바 2차 공익신고서 내용인데요. 과거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출국금지 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출국금지 조치가 위법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했으나 대검 반부패 강력부의 압력으로 수사를 중단했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당시 보고라인에 있던 문홍성 수원지검장과 김형근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만큼 반부패 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배구계를 강타한 학교폭력 사태로 한국배구연맹 코보가 곧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서봉국 기자. 네, 스포츠부입니다. 네, 오늘 비상대책회의 대책 마련과 함께 프로 입단 이전 선수들의 일탈에 대해서 어떤 징계 방안을 마련할지가 논의된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코보의 규정으로는 프로 입단 이전 재학 시절 발생했던 사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징계 방안이 없습니다. 품위 훼손 시 제재금 정도가 있는데요. 이재영, 이다영 등 이미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선수에게 추가로 징계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코보 상벌 규정을 보면 중대 범죄 행위는 징계토록 하면서도 학교폭력이나 사회적 무리에 해당하는 조항은 별도로 없기 때문입니다. 여론만 고려해서 징계를 내렸다가 선수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문제가 복잡해질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3시부터 열리는 오늘 회의는 신무철 사무총장 주관으로 연맹 자문 변호사, 경기 운영 본부장 등과 함께 모이는데요. 자문 변호사 등과 함께 징계 규정을 어떻게 개정할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학폭 관련 구단 전수조사 등도 검토를 하고 연맹 차원에서 학폭 가해자들에게 자진 신고를 받는 방안 등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맹은 학교폭력이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엄중한 사안인 만큼 기존의 틀을 바꿔서라도 재발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배구계의 학교폭력 추가 폭로도 이어지고 있죠. 네, 오늘도 프로의 신인 여자 배구 선수에게 초등학교 시절 3년 동안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거 사진도 첨부를 했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은 가해 선수가 프로에 입단했다는 소식을 듣고 최근 구단 측에 피해 사실을 전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그제 또 다른 여자 배구 선수 관련 폭로글도 온라인에 등장했는데요. 여러 가지 가혹 행위를 나열했습니다. 이게 폭력에 해당하는지 가해 당사자가 맞는지를 놓고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치 시한폭탄처럼 어떤 건이 터질지 모르니까 프로 구단들도 긴장하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네, 문체부도 학교폭력 관련 대책을 내놨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학교운동부 징계 이력을 통합 관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프로스포츠 선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교육부 등 관계 당국과 협의를 해서 학교운동부 징계 이력을 통합 관리해서 향후 선수 활동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또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라서 인권 침해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국가대표 선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문체부는 오늘 교육부 등 관계기관 단체와 학교운동 폭력과 관련 점검 회의도 개최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학교폭력 논란에 대한 자숙의 의미로 올 시즌 자녀 경기에 출전하지 않기로 한 남자 프로배구 OK금융그룹 송명근, 심경섭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도 무기한 박탈됩니다. 대한배구협회는 이재영, 이다영 선수처럼 송명근, 심경섭 두 남자 선수도 국가대표 선수로 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원화 환산 수입 제품의 가격 수준이 2달 연속 높아졌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기준 수입 물가지수는 100.74로 전월보다 2.8% 올랐습니다. 지난해 12월 2.1% 상승에 이어 2달째 오름세입니다. 세계적으로 소비가 회복하고 있지만 해상 운임과 식품, 유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져서 신흥국들의 인플레이션이 임박한 것 같다는 분석이 미국 금융권에서 나왔습니다. 미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난 14일 보고서에서 신흥시장의 인플레이션 위험 회피를 모색해야 한다며 한국과 중국, 브라질, 체코 등 중앙은행이 강경하고 견고한 국제 수지를 지켜나가는 나라의 통화 매입을 권고했습니다.
르노 삼성 자동차 사장이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겠다며 임직원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유라 사장은 설 연휴 전인 지난 5일 임직원들의 자택으로 보낸 편지에서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지 않고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 판매가 부진해 회사의 현금 2천억 원이 소진됐고 지난달 판매는 2016년 이후 가장 저조한 판매 실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쿠팡의 미국 뉴욕 증시 입성이 가시화하면서 국내 관련 주식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차등 의결권 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은 상황인데요. 복잡한 경제 이야기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겠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이 쿠팡, 로켓 배송으로도 유명하고요. 한국에서 시장을 좀 운영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런데 왜 미국에 증시를 상장하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돈 벌어서 예. 왜 미국 투자자들한테 문호를 개방하느냐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쿠팡은 2010년에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예.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10년 연속 적자인데요. 국내 증시의 입성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만에 하나 특례 조항이 있긴 있어요. 특례 조항으로 코스닥 기업이 입성했다 하더라도 증시에 상장된 이후에 4년 연속 적자를 보게 되면 예. 퇴출 요건에 해당합니다. 아, 국내가 자,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는 거군요. 보수적입니다. 예. 굉장히 엄격하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에는 과거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성에 초점을 두고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글로벌 이 유니콘 기업이라는 비상장 회사이지만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기업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미국 증시로 향하고 있는데 이번 그 SEC라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 상장 준비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지난해 실적을 보니까 한국의 쿠팡의 경우 지난해 매출이 13조 원인데 1년 전 7조 원에서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어요. 예. 영업 적자 폭도 오히려 줄었고 순수한 영업 활동으로는 현금 흐름이 플러스다. 자, 이 얘기는 올해 내지는 늦어도 내년까지는 이제 쿠팡이 흑자 전환하는 기업으로 이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동안 쿠팡의 경우에는 나스닥 상장 의지는 밝힌 적이 있습니다만 왜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추진한 건지 궁금증도 좀 크거든요. 맞습니다. 예. 우리가 새벽마다 미국 증시 얘기할 때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다우존스 산업평균 종목 30개 종목의 지수와 그리고 나스닥 종합평가 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를 얘기하는데 미국에 크게 두 가지 시장이 있어요. 뉴욕 증권거래소는 1700년대에 개설된 거예요. 1792년에 개설이 돼서 200년이 넘는 전통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금융주들, JP 모건과 같은 모건 스탠리와 같은 금융주들이 있고요. 유통주, 월마트와 같은 유통주도 있고요. 자동차 회사, 포드나 이제 이런 회사들이 포진해 있는데 나스닥 시장은 개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1971년에 개설했습니다. 주로 성장성이 높은 IT 기업들, 애플, 구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지금 나스닥 시장에 상장이 돼 있어요. 상대적으로 연수가 낮다 보니까 문호 이게 개방되는 어떤 상장 요건이 덜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그래 쿠팡은 나스닥 상장을 준비한다고 밝혔어라고 얘기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나스닥이 아닌 뉴욕 증권거래소 문을 열었는데 나스닥이 IT 버블이 한창일 때는 뉴욕 증권거래소 시가총액을 상회하기도 했지만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는 단연 NYSE 뉴욕 증권거래소입니다. 그래서 뉴욕 증권거래소를 택한 이유는 더 많은 투자자들한테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 문호가 열려 있고 앞으로 이제 쿠팡이 만년적자 기업이지만 흑자 전환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의무도 따릅니다. 여기에서 이 뉴욕 증권거래소나 미국 증시에 상장된 이후에 석 달 이상 주가가 1달러를 밑돌게 되면 관리 종목으로 포함이 되고요. 또 대부분 분기 배당하라는 곳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배당 압력도 있죠. 그리고 실적을 내야 하는 압박이 시달릴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다 돌파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게 된 거에는 그만큼 투자금이 필요하다는 의미로도 해설이 될 텐데 차등 의결권 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낯선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입니까? 쿠팡이 2010년에 이제 창업을 해서 누적된 적자가 4조 5천억 원입니다. 예. 그 사이에 이제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비전 펀드가 한 3조 원 정도를 투자해서 요 쿠팡의 지분 3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신생 벤처 기업의 경우에는 기술은 굉장히 매력적인데 이게 사업화해서 수익이 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예. 그래서 적어도 이런 비전 있는 사업의 창업주의 경영권, 특히나 의결권을 좀 보호해 주자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 차등 의결권이라는 건 창업주의 의결권, 배당이라 이런 건 다 똑같지만 예. 적어도 의결권 면에서 일반 주식에 비해서 10배 내지는 20배 이상을 이제 이 보장을 해주는 제도인데 지금 쿠팡의 경우에는 김범석 의장의 경우 한 주당 무려 29배. 예. 그러니까 쿠팡의 지분만 2%만 보유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의결권을 58%로 확보하니까 전혀 앞으로 증시 상장을 통해서 이제 창업주의 지분을 더 나눠준다 하더라도 예. 경영권 보장에는 지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뭐 적대적인 M&A, 뭐 합병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차등 의결권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만 우리나라에는 없는 건가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에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세계적인 추세를 좀 보게 되면 OECD 선진국 36개 국가 가운데 절반 가까이 17개 국가에서 차등 의결권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은 100년 이상 됐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정치권 특히나 여당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 초기 자본력은 부족하지만 기술력, 성장성을 믿고 이런 이제 차등 의결권을 좀 부여하자라는 이제 법안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 이제 단서 조항들이 좀 달리고 있어요. 예. 자, 미국처럼 무제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장 이후 무제한이 아니라 물론 미국도 지금 김범석 의장의 경우에는 만에 하나 지금 증권거래소에 소개한 자기 지분은 밝히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예. 갖고 있던 의결권을 이제 29배 인정을 받는다면 그 주식을 매도하거나 양도하거나 아니면 상속 증여할 경우에는 자동 일반 주식으로 전환되는 이 요건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적어도 한 주당 벤처기업 주식 한 주당 10배 정도까지는 분할 의결권을 좀 인정하자라는 취지지만 예. 그래도 이것도 상장 이후에 3년 정도만 미국은 무제한이에요, 기한이. 예. 미국은 무제한이지만 우리나라는 3년 정도만 좀 인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러모로 우리 주식시장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보수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앞서서 쿠팡이 미국에 상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국내의 주식 증시를 상장하기가 어려웠던 점 그리고 차등 의결권 제도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또 한 일각에서는 미국 기업이어서 미국에 상장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쿠팡의 모기업이 상장하는 거예요. 모기업은 본사가 미국 델라웨어주에 있습니다. 이 미국 쿠팡, 유한책임 회사인 미국 쿠팡이 이제 미증시에 상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상장할 때도 절차가 다 달라요. 그 코드 요건이 다른데 그래서 이제 알리바바 중국계 기업들이 미국 증시 상장할 때는 외국계 기업으로서 미국 증시에 들어가는 거지만 쿠팡은 지금 미국계 기업이 미국 증시에 상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계 모회사가 100% 자회사를 가진 쿠팡의 실적을 빌미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렇게 그렇게 이제 IPO를 통해서 한 10억 달러 정도 자금 유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지분 가치로는 벌써부터 55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의 평가에 따르면 아마 쿠팡은 2014년 알리바바 이후에 외국 회사로서는 최대 규모이고 아마 지분 가치를 따지게 되면 한 55조로 추산을 되고 있는데 지금 55조 원이 그대로 인정이 되면 우리나라의 현대차가 한 53조예요. 국내 증시에 당장 입성을 하게 되면 시가총액 7위 기업으로 발돋움하는데 그러나 적어도 미증시가 아니라 국내에 들어왔다면 이 정도의 시가총액을 인정받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이 쿠팡의 뉴욕 상장 언제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제 뉴욕증권거래소의 심사 절차가 진행이 되고요. 심사가 완료가 되면 예. 사실 우리는 공모주 청약에 대단히 많이 기회를 엿보는데 예. 미국은 공모주 제도가 좀 달라요. 대부분 대주주들의 물량이 기관들의 물량으로 가져갑니다. 기관들은 대부분 개인들은 참여할 수가 없는 예.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기관을 대상으로 한 로드쇼를 진행을 합니다. 우리 쿠팡이라는 회사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서 이런 사업을 할 것입니다. 라는 비전을 발표한 로드쇼를 가지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수요 예측을 합니다. 그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공모가가 얼마나 될지 예. 그리고 일반 주식 물량이 얼마나 될지 이런 것들이 확정이 돼요. 예. 그래서 아마 이르면 가장 빠르면 다음 달 3월 중에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오프닝 벨을 하게 되는데 예. 지금 쿠팡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든 현대차를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숫자 1, 2, 3, 4, 5, 6, 7 숫자 6자리지만 미국 증시에서는 알파벳 이니셜이에요. 예. 그래서 쿠팡의 경우에는 CPNG CPNG를 치셔야지만 증권사를 통해서 예. 거래가 가능한데 거래 가능한 시점은 이르면 3월 그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죠. 그렇습니다. 예. 미국 증시 특히나 지금 오늘도 그렇고요. 이 쿠팡 관련된 주가들이 국내에서도 움직이고 있어요. 예. 뭐 골판지 관련주들, 물류 관련주들, 예. 하물며 경쟁사인 네이버의 주가까지 움직이고 있는데 물론 뭐 테마를 좋아하는 증시의 특성상 그렇긴 합니다. 특히나 미증시 상장은 미국 증시 투자는 세금 2번 거쳐야 하고요. 그리고 250만 원 있을 때는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는 22% 양도세를 또 물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세금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철저히 따져보셔야 되고 미국 증시 개장은 밤 11시예요. 예. 올빼미 아니고서는 투자가 사실 예.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긋고 말리는 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호프집이나 주점은 밤 8시부터 영업인데 10시 2시간 영업하자고 그 인건비 드리고 임대료 낼 수 있는 영향이 안 돼요. 11시나 12시까지 최소한 조금 시간을 늘려주면 그나마 이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전의 피해 지원금보다 더 넓게, 더 두껍게, 더 두텁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주권을 돈으로서 사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당 회의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앞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 입법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젠 4차 재난지원금을 정쟁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정부 방역 정책과 백신 접종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비판만 하고 있다면서 정부 불신을 조장해 선거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낡은 정치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정부 여당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정한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 여당이 보편 지원이냐 선별 지원이냐를 놓고 불협화음을 내면서 2주나 낭비해놓고 결국 선별로 결론 내면서 국민은 공연히 희망 고문만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지금의 고용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범정부적인 총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이 민간 고용을 회복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것을 지시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00만 명 가까이 줄어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또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해 3월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로 역시 외환위기 이후
최장 기간 취업자 수 감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실업자 수도 150만 명을 넘어선 지금의 고용 상황을 매우 심각한 고용 충격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겉으로 드러난 수치보다도 내면에 가려진 업종별, 계층별 양극화 심화가 더 아픈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출 호조로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 폭은 축소된 반면 음식, 숙박업, 도소매업 등 대면 서비스 업종은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됐고 상용직은 소폭 늘어난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이 일자리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가 경제가 회복하고 있지만 고용 회복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공부문이 일자리를 창출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하여 1분기까지 90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또 민간의 고용 유지를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특히 고용 충격이 큰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 안정 자금과 두루누리 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 안전망 확충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과 취업 기회 확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달에는 고용 충격을 딛고 고용 회복의 길로 가는 변곡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YTN은 어제부터 전남 담양에 있는 제주공장 한솔 페이퍼텍을 둘러싼 갖가지 불법과 탈법 문제를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선 지난 2018년 이후 50건이 넘는 불법 건축물 등이 적발됐는데 아직도 제대로 된 복구, 원상 복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마을과 농지 한복판에 세워진 제지 공장입니다. 그런데 공장 부지 상당 부분은 이른바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자기들 불법 합법화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지었다 부쉈다 지었다 부쉈다 그런 형태를 지금 자행하고 있습니다. 한솔 페이퍼텍 공장 부지는 모두 3만 2천여 제곱미터. 이 가운데 일반 공업지역은 2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개발 제한 구역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한솔 페이퍼텍은 개발 제한 구역에 신고나 허가 없이 불법 건물을 지어 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8년 이후 한솔 페이퍼텍 부지 안에서 세 차례에 걸쳐 50건도 넘는 위법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장 건물 외벽에는 마음대로 철골조로 된 공작물을 붙여서 사용했습니다. 원래 주차장이었던 곳은 폐기물을 쌓아놓고 쓰고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내려진 시정 명령만 모두 29건인데 이행한 건 11건에 불과합니다. 불법 건축물이고 불법 행실 변경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솔 페이퍼텍은 법이 개정돼 설치가 필수적이었거나 공장 가동에 꼭 필요한 시설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시 가능한 것은 원상복구했지만 18건에 대해서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위법 여부가 명확하지 않거나 시정 명령을 따를 때 오히려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사항은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마을과 이웃한 공장이 여러 차례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고 지자체의 단속에 적발됐는데도 원상 복구를 미루는 태도에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실명을 SNS에 공개해서 고소를 당했죠. 김민웅 경희대 교수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전부터 김 교수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교수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에 성추행 피해자 A씨가 과거 박 전 시장의 생일을 축하하며 쓴 편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남부 텍사스주에 기록적인 한파와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겨울 폭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30년 만의 한파인데요. 곳곳에서 정전과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미 백악관은 연방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최문석 기자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유명 관광지인 알라모.
텍사스 독립전쟁의 요새로 모래사막이었던 이곳에 보기 드문 눈이 내렸습니다. I'm here from San Antonio and we got snow in front of the Alamo. I don't live too far, but man, you never think you see the day until you got snow coming down like this. 미국 텍사스주에 이례적으로 겨울 폭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하루 사이에 영상 2도의 기온이 영하 22도까지 떨어지면서 연방 비상사태도 선포됐습니다. 텍사스 주도인 휴스턴 지역에서는 300만 명이 한파로 인한 정전으로 어둠 속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인근 공항도 악천후로 폐쇄됐습니다. 갑작스런 눈으로 교통사고도 잇따라 고속도로도 막혔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텍사스 전체에 평균 5에서 15cm의 눈이 쌓이고 북부 일부 지역에는 30cm가량 폭설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폭염과 모래사막으로 유명한 텍사스가 눈으로 뒤덮인 것은 북극 한파 때문입니다. 유럽에서도 혹한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리스에서는 한냉전선으로 사흘 사이 기온이 20도 이상 떨어지면서 12년 만에 큰 눈이 내렸습니다. 평년 기온이 영상인 터키의 이스탄불에서도 이례적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폴란드에서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모래로 덮여있을 해안가가 북극처럼 눈과 얼음으로 뒤덮이는 진 풍경이 연출됐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네, 오늘 충남 지방을 중심으로 가장 많은 눈이 오고 있습니다. 충남 보령에는 약 10cm의 많은 눈이 쌓이면서 조금 전 대설 경보까지 내려졌는데요. 도로 주변에 온통 새하얗게 눈이 쌓였고요. 차량이 전조등을 켜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야 확보도 쉽지가 않은데요. 이번에는 서산 휴게소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1시간 전까지 빙판길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체가 극심했는데요. 지금은 정체가 풀렸지만 여전히 차량이 서서히 서행 운전을 하고 있고요. 전조등을 켜고 시야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레이더 화면으로 지금 전국의 눈 상황 보겠습니다. 서울은 눈이 그쳤지만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의 대설특보 속에 눈이 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저녁까지 눈이 더 이어지겠습니다. 퇴근길에는 눈이 대부분 그치겠지만 빙판길이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반짝 한파가 찾아오겠고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또 한 번 폭설이 예상되는데요. 제주 산간을 중심으로 20cm 이상, 호남 서부에도 최고 1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서해안과 제주도에 계신 분들은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